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이스 오브 건튜 건강튜브의 얼굴 저는 강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뿌리끼 싸싸. 허리는 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허리가 생명이라는 거는 뭐 다양하게 쓰이죠. 허리는 내 몸을 지탱하니까 생명이다. 허리는 또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거. 예. 그래도 말이죠. 이 허리 건강에 좀 직결되는 좀 좋지 않은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흔히 아는 뭐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척추관 협착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척추관 협착증을 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고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동상 아니죠, 김동중 아닙니다, 김동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산 고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하 원장입니다. 항상 그 환자들을 섬긴다, 그 낮은 자세로 함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동상중이 아니죠, 김동하 원장님. 근데 원장님, 저는 예전부터 참 헷갈렸던 게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 이게 차이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가지 정확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질환인데, 네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스크는 이제 급성기 네. 질환이고,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는 정상적인 구조물들에 이상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디스크 자체의 이상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는 급성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반대로 만성적으로 그 주변 구조물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점차 안 좋아지다가 어느 한계 이상을 넘기면 이제 환자분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디만착. 네네, 맞습니다. 네. 급성기는 디스크, 급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성기는 협착, 네네. 만협, 네네. 급디, 만협.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렇게 요점을 쏙쏙 짚어주시는 고려병원 김동하 원장님과 함께할 오늘의 건강 튜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한 그 모든 것, A부터 Z, Z까지의 모든 것들 함께할 준비 되셨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 튜브! 자, 원장님, 척추관 협착증 이거 진짜 자주 들어본 질환인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기둥인데, 네. 그 기둥 안에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 물리적으로 신경을 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점차 안 좋아지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한 40대쯤에 내가 허리가 좀 아픈데 하는데, 그 아픈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고 서서히 내가 60대 됐을 때 진짜 나는 항상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파 하시는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겠네요.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협착증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거나 해서 생기는 병인데, 협착증이 아니고 척추증이라는 질병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좁아지지 않고 네. 퇴행성 변화, 무릎에 관절염이 있듯이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그 자체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허리가 좀 편찮으시고 안 좋다 싶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놔두면 이게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자녀분들도 허리가 안 좋은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시면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받고 척추관 협착증 끼가 있다, 척추증 끼가 있다, 디스크 끼가 있다, 이거 빨리 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산 대연역에 그 앞에 있는 병원이 이름이 뭐더라? 부산 고려병원입니다. 고려병원. 네. 예. 거기에 그 저기 잘 보는 원장님이 김동하 원장. 예. 여기 있네. 그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척추는 한 원통형이 사실 아니고요. 큰 기둥이 하나가 있습니다. 척추체 기둥이 하나가 있고요. 뒤에 작은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세 개의 기둥이 있고, 그 세 개의 기둥 사이에 신경이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런 원통 위에. 네. 중간에 기둥이 있고 뒤에 기둥이 있고요. 네. 뒤에 기둥 두 개, 작은 기둥이 두 개가 있고, 앞에는 큰 기둥이 있고요. 예. 그 세 개의 기둥 사이에
신경이 있거든요. 아 지금 그림으로 나가네요. 그렇구나. 예. 그 사이에 있는 신경이 널널하게 편안하게 있어야지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이 뒤에 있는 이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물이 커지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을 점차 누르고요. 압박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기둥을 연결하고 있는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 인대가 원래는 고무처럼 부드럽게 잡아주는, 지지해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고무가 오래되면서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는 상태가 일반적으로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잘 없는데 의외로 운동선수들에게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많이 쓸수록 퇴행성 변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일반인들은 젊은 나이에 협착증이 거의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뭐 러닝도 많이 하고 웨이트도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조심을 어느 좀 해야 정도 되겠네. 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예. 운동선수들처럼 진짜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예. 젊은 나이에도 협착증이 올 수 있다. 아. 그렇게 생각. 일반적으로 해서는 예. 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산소증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신경으로 가는 혈관들이 신경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혈관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눌려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소 포화도가 100이라고 치면은 90 이하로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산소 포화도가 100으로 유지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95에서 100 사이가 정상인데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92, 3 정도로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다 보면 이게 쭉쭉쭉 91, 90, 85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산소증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경을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혈관 자체에서도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네네네. 있을 수 있는 척추관 네네네. 협착증이 멀티플한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물리적으로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 저산소증 증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깁니다. 나는 그냥 신경 압박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설명을 보통 쉽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 저산소증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된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많이 찾아오세요? 허리가 아니고 여기 엉치랑 종아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엉치나 종아리로 가는데 그 신경이 눌려져서 증상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눌려져서 생기는 그런 증상. 그 초창기에도 그런 증상인 거죠? 초반에도? 네네네. 초반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요거는 계속 같이 가는데 아. 네. 걷다 보면 또 아픈 증상이 또. 걷다 보면 아픈 게 이제 파행이랑 같이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걷는 게 사실은 허리에 그렇게 무리가 가는 그런 운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네.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이 보행입니다. 걷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걷는 활동으로 허리에 구조적으로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걷다 보면은 허리가 아파지고 다리가 저리고 못 걸어서 주저앉아서 쉬다가 조금 좋아지면 다시 걷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파행인데요. 어머님들 보면 보면 지팡이 짚으신 분도 있고 잠깐 앉으시면 항상 이렇게 앉아 계셔. 네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혈액 순환이 좋아지거든요. 다시 안 아파지니까. 네네네. 혈액 있으면 아이고야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가자. 그 일어날 때 아픈 거는 이제 척추증 증상이긴 한데 어. 협착증은 걷다 보면 이런 이제 힘이 빠지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파행 증상이 가장 특징적인 다른 척추 질환이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면 통증이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참고 쉬니까 나아지더라. 맞아요. 네네네. 늦게 오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습니다. 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버스 정거장 잘 걸어 다닌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쉬면 괜찮아지니까 뭐 나는 뭐 치료 안 받겠다 이렇게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더 심해지면 한 정거장도 제대로 못 걸어가시고 100m, 50m, 10m도 잘 못 걸어가시거든요. 이제 앞에 있는 슈퍼마켓 가기도 힘들어지시니까 그때는 이제 되게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네. 이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인데 칼 안 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이제 초기 치료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조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제 같은 걸 좀 쓰기도 하고요. 신경이 눌려져서 생기는 신경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병증성 통증약을 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관절약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런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도수치료라든지 운동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약물치료를 같이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는 통증이 더 심하거나 방사통이 심해지거나 신경이 눌려지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주사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요. 주사치료를 중간에 받으시면서 약물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먼저 초기 치료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이게 뭐 수술 방법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거의 몇 개 없고 했었는데 다양해졌잖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뭐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사를 박는 유압술, 고정술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압술이라고 해서 신경 누르는 거를 풀어주는 감압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분류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전에는 유압술이라고 해서 나사 박는 수술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감압술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감압술이란 건 뭐 압력을 좀 줄인다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구조물들 중에서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둥을 건드리진 않고요. 인대만 제거를 해줍니다. 어차피 기능을 못하는 인대이기 때문에 그 신경을 누르는 인대를 제거해주면 그 주변에 신경을 누르는 것들이 풀리면서 압력이 떨어지면서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압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물리적으로 눌리는 것도 없어지고 해서 협착증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방향, 양방향 내시경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접근 방법 차이인데요. 그런 분류 방법도 있는데 관을 하나 넣는 방법도 있고 두 개 넣는 방법도 있고 하나인데 조금 큰 관도 있습니다. 조금 큰 관을 넣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예전처럼 칼을 째서 벌려서 보는 방법도 있고 진짜 다양하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접근 방식인데 사실은 접근 방식은 수술 경과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든 접근 방식이 다 최상의 치료 결과를 가진다고 하면은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내시경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관을 넣는 방법이 이제 상처를 더 작게 손상을 시키고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최상의 결과를 얻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양방향 내시경을 하고 있는데요.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수술 이후 회복도 빠르고요. 카메라를 관 끝에 달려 있어서 병변을 가까이서 보고 치료할 수 있어서 결과가 더 제가 경험하기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본다고. 예전에 초반에는 뭐 그렇게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그렇다면 이 수술적 치료 이후에 환자들에게 좀 좋은 재활 치료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재활 치료는 정선근 교수님이라고. 예, 알죠. 정선근 교수님. 정선근 예, 교수님. 그분이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나 이거 되게 자주 하는데 정선근 교수님 가르쳐줘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치료는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설명하시는 그런 게 되게 잘 돼서 그쪽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재활치료는 걷는 게 제일 좋고요. 걷는 게 제일 좋고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안 해야 됩니다. 네. 하지 마라 하는 거를 하면서 뭐 재활치료를 해봤자 효과가 없고요. 하면 안 좋은 거를 안 하고 잘 걷고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안 해야 돼요? 제일 기본적으로 무거운 거를 들고 나르고 하는 거 그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거. 그러니까 앉아 있더라도
자꾸 움직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똑같은 자세로 오래 가만히 있는 게 안 좋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모여져 있거든. 나 어릴 때 엄마가 항상 아. 정서불안 같다고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허리에는 좋습니다. 자꾸 움직이는 게 허리에 좋은 이유가 디스크라든지 척추 구조물들은 움직여주면은 혈액순환이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부산 고려병원 김동화 원장님 모시고 척추 질환의 A부터 Z, Z까지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걷는 게 가장 좋대요, 여러분들. 곧 따스한 봄이 오겠죠. 우리 엄마, 아버지 손잡고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들 더 많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이라서 네. 되게 어버버거렸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최대한- 했어요.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는 의사는 많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는 의사는 잘 없죠. 오늘 만나보니까 우리 김동화 원장님은 진짜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명의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허리와 척추가 아프면 어디? 부산 고려병원. 예, 바로 나와야죠. 어디? 부산 고려병원. 생각해 주시고요.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 튜브